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오후에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이제 보였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급변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공개 사퇴 요구가 이제 나온 직후에 자진 사퇴 의사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원인으로 제공을 한 게 아닌가 뭐 생각도 되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된 이번 사태 좀 어떤 점을 짚어봐야 할지 먼저 그 조혜진 의원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예. 결과는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잘 한 거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사례가 워낙 뭐 분명하고 여론의 그 반응이 이미 전 아니다라는 것이 나온 게 꽤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은 어제 그제에 대통령실에서 국회에다가 이 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고 네.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은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냥 임명하려는구나 아주 그러면 큰일 나는데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네. 뭐 잘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에 좀 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며칠이라도 더 끌면서 여권이 상처 입은 것도 그렇고 강선우 후보자가 뭐 안팎에서 완전히 융단 폭격을 받는데도 계속 버텼던 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지고 네. 이번에 이제 오늘 정리를 한 것도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정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 강선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요전에 이진수 후보자 그 지명 철회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인사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차관급이라든지 이런 네. 그 대통령실 참모 이런 여러 인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지라고 생각. 뭐 일반 국민이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 인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일부 또 사퇴도 하고 하는 것들이 네. 계속되면은 이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동력에 커다란 손실이 올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사 시스템 손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제대로 정비해서 그전에는 인수위 기관이 없었으니까 좀 허겁지겁 그냥 그렇게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그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 좋은 계기로 삼아 가지고 이 인사 시스템부터 국정 기조를 좀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정상적으로 잡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제 물러났는데요. 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이제 포인트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청문회가 끝났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처음에 이제 보좌진 논란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이제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그리고 네. 또 전 여가부 장관하고의 논란까지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논란이 확산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었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정권 초기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인사 논란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훼손해서 안 되겠다는 이런 정권 내부의 그 깊은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본인도 아마 그런 판단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칫 이 논쟁이 더 확산됐을 경우에는 최근에 그 국정 지지율이 약간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물론 아직은 이게 인사 문제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하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권 내부에서는 아마 공표된 여론조사 외에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기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이거를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본인의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아마 상당한 내부 조율을 끝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직을 물러난 것 아닌가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24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명 이제 강행으로 가는 이제 수순으로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하루 동안 만약 대통령 의중이 뭐 반영이 된 거라면 하루 동안에 더 여론을 살핀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요일 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사실상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다들 해석을 했고 그렇게 읽혔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교 관련 논란이 크게 또 다시 확산됐고요. 그것도 미국 대학 또 국내 성균관 대학에서 논란이 커졌고, 그다음에 그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얘기가 또 그 이후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초에 여론조사, 국정 운영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율 등 여론조사 발표됐고, 또 강선우 후보자 그 적격 여부에 대한 또 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매우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등등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 지도부에서 다시 고민해야 될 변수가 작용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최고위 그러니까 이원주 의원이 인사 검증에 대해서 이제 사과 발언을 했는데 인수위가 이제 없이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인사에 대한 잡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강준호 국민통합비서관, 오광수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이번에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사 검증의 시스템도 한층 더 좀 엄정하게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마 이제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그 강준욱 교수 때문에 그 국민소통 국민통합비서관이죠. 네. 국민통합비서관 때문에 더 이제 그 얘기가 된 것 같고 실제로 저희도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좌우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는 것은 다 저희들도 찬성하지만 핵심 기준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초기에 다 일정한 합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반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금까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인사치고는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과거 역대 정권 초기에 내각 구성할 때 이 정도 논란이 없었던 적은 없고 그때 다른 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논란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몇몇 사람이 아주 상징적으로 불거져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 역시도 바로잡아야 되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걸러내지 못한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SNS나 그 사람이 쓴 저서 그다음에 평판 조회를 조금만 더 하면 걸러낼 수 있는 게 걸러내지 못했다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이번 판단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판단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잘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약간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반영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이제 지명을 한 그런 이제 그 후보자였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한 그런 이제 뭐 상황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뭐 용단한 부분은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잘한 결정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고 네. 오히려 약간 늦은 느낌이 있고 그 사이에 정부 여당과 대통령 리더십이 일정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했다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네. 그런 점에서 뭐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좀 더 일찍 하지 했으면 상처가 덜했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형식은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놓기로 이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공개적으로 그 촉구를 하고 한 것도 개인 의견은 아닐 것이고 대통령실의 이 기류, 특히 대통령의 생각을 뭐 거의 뭐 100% 정확하게 확인하고 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강선우 후보자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통령 뜻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100% 믿었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더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딱 1시간 만에
손을 놓은 것인데 결국 이제 모든 인사의 뭐 결정권자이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도 있고 뭐 네. 그 주변에 인사참모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뭐 분명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만이 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임명한 셈이 됐는데 이후에 이현주 의원이 말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자기 생각으로 인사를 하는 거는 좀 이제 내려놓고 공론화하고 객관화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모아가지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합의되면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먼저 벌어져 있는 것들부터 제대로 얼른 수습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빨리 착수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지금까지 저 인수위 없이 그 전에 저 인사 과정에 참여했던 대통령의 성남 경기 라인 측근들에 대한 의존도 네.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지 거기에 계속 의존하는 체제로 뭐 형태로 보면 형식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지만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빨리 손보지 않으면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이슈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길게 다뤄봤고요.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을 둘러싼 내홍과 당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윤희숙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인적 청산과 전환길씨 문제를 놓고 이 당론이 많이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전대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혁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뭐 넘어가 볼까요? 예. 참 뭐 되는 일이 제대로 없어서 혁신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서 답답한데 전당대회를 일단은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혁신 방안, 혁신을 통해서 당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그걸 위해서는 그런 데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후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백가쟁명이 되더라도 국민 뜻, 당원 뜻을 다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해서 그걸 중론을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당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노선으로 딱 정리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선 투쟁 같은 그런 혁신 경쟁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당의 진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기회에 이 당이 살아나는 문제, 당의 회생 문제를 정말 절실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길은 결국 혁신밖에 없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네. 남의 일처럼 생각하거나 내 이해관계 때문에 뭐 그 이제 계산하고 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당이 혁신되고 새로워지고 국민 앞에 국민 속에서 다시 거듭나지 못하면은 내가 이 당에 있어 본들 내 배지 달고 있어 본들 내 미래는 없고 역할도 없다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하고 그런 이제 그 개인적인 걸 떠나가지고 좀 공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혁신에 다들 참여하는 그런 변화가 의원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당위론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탄핵과 내란 당시의 혼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 그리고 극단적인 아스팔트 우파 세력에 연계해서 그 사람들과 뭔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그러니까 혁신보다는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당권 그리고 내년에 그 지방선거 앞둔 공천권 뭐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그 큰 기득권으로 또는 그 중요한 그 이 당권을 잡아야 될 이유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쨌든 대표했던 보수 정당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서 정당 구조가 매우 취약해진 것 같아요. 취약하다 보니까 전환길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실 정치권에 아무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수 유튜버에 불과한데 이런 극단적인 분들이 당을 들었다 놨다 하는 구조가 되는 거는 정당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내부 구조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 내부 그걸 마무리하고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당은 국회 의석 기준으로 1당이 되려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65%의 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최소 45% 얻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45% 얻었던 19대 국회에 1당이 됐었고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선 35%밖에 못 얻었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는 30%로 쪼그라들었다가 지금은 20%도 안 돼요. 22대 국회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게 빼앗긴 꼴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정당으로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비전, 그다음에 정치 철학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수도권 정당으로 네.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전대 더 일찍 열리게 되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8월 2일 전당대회 때 이제 폭우라는 이제 변수로 인해서 완샷 경선 이제 예. 통합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제 초반에 앞서다가 이제 중요한 이제 호남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게 이제 8월 2일에 전부 통합해서 치르기로 결정이 난 상황인데요. 정청래 후보 굳히기냐 아니면 박찬대 후보의 뒤집기냐 열흘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접전이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충청권하고 영남권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네. 차이가 나더라도 충청권 같은 경우 원래 정청래 의원이 좀 우세했다고 봤는데 한 15% 안팎으로 봤는데 이게 한 거의 25% 이상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고 남은 기간은 아직 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 여론조사까지 감안하면 전체 표의 한 20% 정도만 지금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나머지 한 8월 2일 날 나머지 80%가 권리당원, 그다음에 전국대의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까지 해서 나머지 80% 정도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어떤 큰 변화 없이 간다면 정청래 의원의 대세론이 좀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박찬대 후보 측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보다는 재난 현장에 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강선우 후보자 네. 관련 문제에도 먼저 입장을 내는 등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결단하고 정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좀 획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8월 2일 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당원들의 표심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뭐 정청래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좀 더 분명하게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권리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좀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호남과 수도권, 호남하고 이제 수도권이 좀 연계되어 있겠지만은 그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일어난다든지 네. 하면은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뭐 큰 변수가 없을 것이고 뭐 이게 그냥 저희 뇌피셜인지 모르겠지만은 강선우 후보자 사퇴의 트리거 역할을 박찬대 후보자가 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용산하고 대통령실하고 교감하에서 자기가 그 역할을 총대매고 한 셈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혹시 박찬대 후보에게 어떤 힘이 실리는 작은 또 계기가 될 수는 있을까? 네. 또는 용산의 의중이 박찬대 후보에게 예전이 확실히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실려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갈 수 있을까? 또는 이후에 이런 또
이슈가 좀 더 이런 성격을 가진 이슈가 좀 더 많이 또 생길까 여부 네. 그런 것들이 관심사인데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정책력 후보 되겠죠. 박찬대 후보가 SNS에 이제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린 게 대통령실과 교감한 게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뭐 좀 정치적인 상상력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거야말로 뭐 저도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후보 스타일이 그 정말 대통령의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서 먼저 독단적으로 치고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그 기류 변화 느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나머지는 시청자의 몫으로 예. 판단은 남겨두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윤 정부 때 감세했던 법인세 복원을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2년 사이에 법인세가 40%나 이제 빠졌기 때문에 과세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위해서 기업을 옥죄는 거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법인세의 인상 여부, 그리고 만약 인상을 한다면 인상폭은 좀 어느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법인세 인상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예, 그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세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여력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재명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민간보다도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천명을 했거든요. 네. 재정 투자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걸 채우려면은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걷을 만한 데가 법인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이 경제 살리기를 한다면 그 주력은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네. 기업들로서는 지금 뭐 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법 이제 규제는 계속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규제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주 4.5일제 뭐 근무라든지 이런 걸로 막 그냥 꼭 재어오고 네. 거기다가 법인세까지 이렇게 그 해버리면 투자 여력이 더 줄어들게 돼 있고 안 그래도 미국 통상 문제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추월당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 안팎으로 완전히 지금 뭐 숨통이 쪼여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마저 말은 기업이 경제 살리기 주역이라고 해놓고 행동을 거꾸로 하고 있게 되면은 기업들로부터는 방법이 없죠. 네. 또 하나 또 그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도 그 줄어들지만은 법인세를 많이 걷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배당 그 좀 늘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안 돼. 그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배당 과세를 좀 분리 과세를 하겠다는 것도 좀 더 배당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기업들이 법인세 다 내고 나면 배당할 여력이 없는데 뭐 저거 분리 과세 해준들 뭐 얼마나 더 받아가겠습니까? 그런 정책 충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고 정도는 같은 법인세율 하에서라도 많이 들어올리면 기업 그 실적 좋아지면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업들이 원하는 거 좀 해주고 투자 환경 만들어주고 그거를 표 관리만 생각해가지고 급진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좀 강경한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정책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이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이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어렵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 그 우려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세율 인하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은 네. 세수 기반이 불확실한 속에서 이 세율을 인하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감세를 해서 도리어 세수 기반을 축소시키면서 재정 악화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나빠져서 그러니까 재정적 수단은 없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추경을 하거나 또는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재정 적자는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경제가 축소 경제로 계속 악화되는 속에서 잘못된 감세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이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세율도 줄였지만 그때 시기적으로 그 회사들의 기업 실적이 안 좋았죠. 특히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안 좋으면서 삼성에서 빠진 그 법인세 그 인하 그 하락이 컸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레리 서머스라고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던 그리고 지금 하버드 교수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감세를 하려면 세수 기반부터 먼저 강화하고 감세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ABC가 안 된 거죠. 세수 기반 강화도 아직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 악화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 위기의 대응력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아마 정부는 그 1%, 25%에서 24% 인하된 걸 다시 환원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갖고 지금 논란이 많아요. 법인세는. 그래서 명목세율은 OECD 평균의 높은 편에 속하지만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면 조치가 있는 거죠. 세액 공제나 감면 조치를 대폭 좀 손을 봐서 저는 실효세율을 OECD 평균에 좀 맞추는 게 네.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법인세 낮추는 거 자기들도 원치 않는다 기업들이. 네. 그런 거보다는 반도체 같은 경우 앞으로 국가 미래 AI나 반도체 로봇 같은 사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기업도 투자 잘못하면 그 기업의 존망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정책 펀드를 같이 해서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리스크도 좀 분산하고 이익이 생기면 같이 국가 그 기관하고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법인세율은 높이더라도 도리어 이런 그 R&D 비용을 높여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또는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어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인세 인상에는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러기보다는 R&D 등의 설비 투자에 국가가 더 좀 집중 예.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예.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 외전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